경기도의 피해 빗속 밤. 2019년 5월 말, 경기도 수원 외곽의 작은 주택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골목에는 빗줄기가 끊임없이 내리쳤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동네였지만 그날 밤 10시 15분경 갑작스런 비명소리와 함께 평화가 산산조각났다. 몇몇은 작은 소화기와 양동이를 들고 용감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뜨거운 열기에 금세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곧 구조대의 사이렌이 밤을 갈랐다. 불과 10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 2대. 비를 뚫고 뛰어든 소방관들은 정광석화처럼 호스를 연결했다. 빗물과 소방수가 뒤섞인 속에서 불길이 제압되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평정이 찾아온 현장에 남겨진 것은 끔찍한 공포였다. 주택은 의외로 크게 타지 않았다. 거실과 부엌, 화장실은 거의 그대로였다. 딱 한 곳, 침실만이 집요하게 태워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한 여성의 시신이 웅크린 채 발견됐다. 그 모습은 마치 마지막까지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친 듯했다. 주변의 집기나 타액, 그리고 벽지에는 연기와 그을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방의 다른 곳은 손상되지 않았다. 불길이 마치 누군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상 하나에만 집중시킨 듯한 기이함마저 풍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팀이 곧 현장에 도착했다. 리더 박현우 경위는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침대 옆 바닥에는 빈 소주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알코올 냄새가 방에 가득했다. 박경희는 곧바로 경기과학수사대에 연락을 지시했다. 살인의 흔적. 소방관들과 경찰이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해 나오자 현장은 비통 그 자체가 됐다. 마을 사람들은 설마 우리 동네에서 라며 서로를 붙잡고 끌어안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번지고 밤새 수원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튿날 새벽, 빗물이 다 식지 않은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또 울렸다. 경찰차, 검은 조사차, 뉴스 취재 차량까지. 이 작은 골목이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처참한 범죄의 은폐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담벼락 아래 피로 얼룩진 물자국과 불길 속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의 시신, 한 가정의 비극, 그리고 이 골목의 평화를 단숨에 앗아간 피해 빗속 밤. 불이야! 불이야! 제발 도와줘요! 이웃 주민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은 잠옷 차림 그대로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빗물과 섞인 연기, 어둠을 찢고 연기, 침대가 있던 창문으로 누런 화염이 매섭게 퍼져나갔다. 기이한 증거, 악몽의 시작. 현장이 정리되자 경기도 과학수사팀과 형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새벽까지 내린 빗속에서 모두가 비장한 얼굴로 작업복을 갈아입었다. 경찰관들은 손전등으로 집 구석구석을 비추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불이 침실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부엌, 거실, 화장실은 화염에 거의 손상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현우 경위는 이것이 단순한 화재가 아닌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것임을 직감했다. 침실 입구와 바닥에는 다 타버린 이불 조각, 녹아내린 화장품 용기, 부서진 유리컵 등이 흩어져 있었다. 소방관이 이상하게도 불길이 퍼질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중얼거리자 박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심각한 화상 자국이 확인되었지만 현장 검안인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피해자는 화재가 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 내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침대 옆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 마신 소주병 한 병이었다. 뚜껑이 벗겨진 채 악취가 날 정도로 알코올 향이 방 전체를 퍼져 있었다. 환경감식팀은 소주가 불을 지피는 데 사용된 흔적, 즉 알코올 잔유물이 바닥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명백한 방화의 흔적이었다. 더욱이 이상했던 점은 방의 다른 곳에서는 발화 흔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 침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창틀에는 한쪽 치마 조각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박경희는 누군가 조심스럽게 침실을 골라 불을 놓았고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이게 꾸미려 했던 것 아닐까요? 라고 중얼거렸다. 조사팀은 곧바로 피해자의 행적, 연락망,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모든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수거했다. 침대 아래에서는 부서진 휴대전화 한 대와 노트북이 쥐어진 채 녹아있던 USB가 발견되었다. 기술반은 자료 복구에 착수했다. 실내 테이블과 현관 손잡이, 벽의 스위치 등 현장 곳곳에서 수십 건의 지문과 신체 흔적이 채취됐다.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대학생이자 온라인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의 특성상 방문객이 많았기에 지문 분석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 충격력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화재 이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결정적 근거이죠. 라고 단언했다. 모든 사람을 경악시킨 것은 사망 직후 성폭행의 흔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생전의 저항이나 투쟁의 흔적, 즉 그 김이나 타박상은 생각보다 적었다. 과학수사팀은 혹시 피해자가 약물이나 음료의 피해를 입고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공격당한 게 아닌가 라는 가설로 정밀 분석을 준비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단서들과 조각난 증거들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냉혈한 범죄임을 시사했다. 이 악몽의 밤은 한 소녀의 꿈과 한 가정의 행복, 그리고 동네의 평화 모두를 한순간에 삼켜버렸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 모든 파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박현우 경위는 피멍든 담벼락을 바라보다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이 사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 직감했다. 가족과 첫 번째 단서들. 아침이 밝아오자 아직도 비의 흔적이 남은 골목에는 먹먹한 정적만이 맴돌았다.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김소연의 집 앞에는 작은 신문기자들과 경찰차가 몰려들고 몇몇 이웃들은 서로를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을 불렀다. 소연의 아버지 김영우와 어머니 이미숙은 밤샘 통보를 받고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두 분은 불에 심하게 손상된 시신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다. 검은 연기에 그을린 얼굴, 얽힌 머리카락, 그리고 손끝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 상처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절망과 비탄을 자극했다.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확인하며 피해자의 일상과 습관, 대인관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김소연은 평소 밝은 성격에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부모님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시내 패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찰은 소연의 휴대전화, 노트북, 방 안에 흩어진 명함, 메모지, 영수증 등을 모두 수거해 그동안 방문한 이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리했다. 디지털 포렌식팀은 파손된 휴대전화와 USB를 복구하며 삭제된 메시지와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러나 곧 수사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손님 중 상당수가 일회성 방문자였던 데다 집에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 30명의 지문과 신체 흔적이 집안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연이 남긴 노트에는 최근 2개월간 30여 명의 남성 고객과 택배기사, 지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알리바이 확인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웃들과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소연은 항상 상냥하고
혹시라도 불쾌감을 주는 남자 손님이 있으면 SNS 채팅이나 메시지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엄마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네 슈퍼 사장, 화장품을 파는 온라인 동호회 회원, 수원시내 의류 매장 점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소연이는 워낙 조심성 있는 애였어요. 일이 많은 날은 종종 엄마한테 위치를 카톡으로 보내곤 했죠. 한 지인의 증언은 경찰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다. 가족의 친구와 이웃은 집 앞에서 낯선 남성과 말다툼을 하는 소연을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남겼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말다툼을 했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수사팀은 범인을 쫓으려 무수히 많은 단서들을 밤새 분석해야 했다. 사건 기록은 답보 상태에 빠지다. 수십 명의 경찰들과 과학수사요원, 수원시청과 협력기관까지 총동원됐지만 사건은 갈수록 정체에 빠져들었다. 현장 수습 직후 빠르게 구성된 수사본부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경찰관들의 한숨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김소연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시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 신문기자와 방송국 차량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은 초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수집 가능한 모든 물리적 증거와 디지털 기록을 확보했다. 범행 현장에 들어갔던 손님들의 명단, CCTV 영상, 휴대전화 통신 기록, 소셜미디어 메시지, 출입 차량의 번호판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경찰은 우선 소연의 집에 출입한 남성 고객 27명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각각의 방문자는 알리바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 경찰은 이들의 연락처와 주소, 사건 발생 시각의 위치 기록, 통화 내역, 신체 정보, 과거 전과 기록일까지 하나하나 대조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은 파손된 스마트폰과 USB를 밤낮 없이 복구했다. 저장된 사진, 삭제된 메신저 기록, 인터넷 검색 내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정보, 출금 및 입금 내역 등 사소한 단서라도 빠짐없이 점검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경찰서 대회의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짜 용의자를 필터링하라, 알리바이가 약한 인물을 조여라는 지시가 오갔다. 형사 박형, 우리는 아직 범인의 실체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증거는 방향성을 주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고백을 동료들과 나눴다. 수사팀은 다음 날부터 27명의 남성 중 당일 새벽 이후 행방이 애매하거나 최근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심층 면담을 이어갔다. 하지만 모두 사건 발생 시간에 소재가 확실히 증명됐거나 통화 위치,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보됐다.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다. 경찰의 고민은 점차 깊어졌다. 가족과 이웃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피해자 어머니 이미숙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늘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변질되었다. 형사들은 매일 밤새워 팀 회의를 거듭했다. 박현우 경위는 이 사건만은 꼭 끝을 보고 싶다며 쌓여가는 서류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신락 같은 단서를 찾으려 했었다. 한 달, 두 달이 흐른 뒤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용의선상 명단의 전원에 대해 세밀한 DNA 대조를 반복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이 결정은 마치 또 한 번의 사형 선고와 같았다. 이렇게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기록 창고 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김소연의 이름은 그날 이후 평범한 수원 시민들의 기억 속에, 경찰 공식 문서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깊은 상처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았다. 이 미제로 남은 사건은 수원 시민들의 야간 귀갓길을 얼어붙게 했고, 여성들은 더욱 경계심을 키우며 생활하기 시작했다. 몇 년이 흘러도
경찰 기록 아래엔 미제라는 딱지가 붙었고 박현우 경위는 팀을 떠날 때까지도 마지막 보고서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람이란 문장만을 남겼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2028년 여름 수원 외곽의 주택가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소연 사건 이후 거의 9년 만에 악몽 같은 살인사건이 다시금 이 도시에 어른거린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밤거리에는 오랜만에 불안과 경계심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 불길한 서막. 6월의 흩어지근한 어느 밤 수원시 장안구 외곽 한적한 빌라촌 인근에서 비극은 시작됐다. 희생자는 최정희,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였다. 가족들은 회사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뒤 행방이 묘연해진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이틀 뒤 외딴 헛간 인근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인자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머리를 강타한 뒤 금품과 액세서리, 휴대전화까지 속속 빼앗아갔다. 범행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소형 망치와 희생자의 신분증이 들어있던 찢어진 가방이 사건의 야만성을 말해주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무엇보다 범인이 여성의 속옷을 벗긴 채 인근에 버려두었음에도 법의학 감정 결과 성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어디에도 유의미한 CCTV는 없었고 증거가 될 만한 단서는 오직 망치 표면에 묻은 엷은 혈흔 그리고 일부 미완성된 지문 한 조각뿐이었다. 언론과 사회의 충격. 새로운 공포시 사건이 공개되자 방송과 신문, 포털사이트는 이 전대미문의 범죄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다. 학부모 단체, 여성 권익단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연쇄 강력범에 대한 소문과 불안이 퍼져나갔다. SNS를 타고 수원 망치 살인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고 시민들은 오랜만에 반짝이는 현관조끼를 입은 순찰대의 모습을 골목마다 볼 수 있었다. 심야 귀가를 피하는 사람이 늘었고 마을 커뮤니티에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모르는 남자가 따라온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같은 경고가 빗발쳤다. 두 번째 피살, 공황의 확산. 단 열흘 만에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인은 이번에는 도심의 아파트 부근에서 박지원 30, 평범한 사무직 여성을 노렸다. 현장 감식반은 불탄 스쿠터의 손잡이 일부에서 누군가 남긴 미세한 지문을 확인했다. 경찰은 미제였던 최정희 사건 망치의 지문과 동일 인물을 지목하며 결국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해임을 공식 발표했다. 박지원은 평소처럼 야근에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녀 역시 다음 날 새벽 인적이 드문 도로역 풀숲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목은 심하게 졸린 자국이 남아있었고 시신에는 폭행과 저항의 흔적이 뚜렷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성폭행의 흔적까지 남았으며 그녀가 세워두었던 스쿠터는 숲을 끝자락에서 완전히 불타버린 형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의 수사 그리고 미공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경찰청은 이례적으로 50명 규모의 특별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팀장으로는 9년 전 김소연 사건을 담당했던 노련한 박현우 중령이 다시 투입됐다. 박현우 중령과 수사팀은 미해결로 남은 과거 사건들, 9년 전 수사팀은 두 사건 간 모든 증거를 크로스체크했고 희생자들 간에 전혀 영역우리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범인은 피해자를 사전에 장기간 스토킹한 흔적도 구체적인 강한 동기도 드러내지 않았다. 범행 방식만이 유사할 뿐 사건 장소, 피해자 생활 반경, 연령대, 사회활동 영역이 모두 달랐다. 이는 곧 묻지마 살인 혹은 계획적 범죄의 두 얼굴을 모두 띠고 있다는 의미였다.
사회의 경계심과 불신.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고 일주일이 채 안 돼. 수원 일대 백화점, 아파트 단지, 학원과 공원 뒤에서는 혹시라도 혼자 다니지 마라는 안내방송과 포스터가 나붙었다. 초중고 및 대학가에서는 야간 수업을 임시 중단하는 학교가 속출했고, 평소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던 편의점들은 자정 이전에 문을 닫는 곳이 늘었다. 일부 시민들은 당국의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며 관공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찰은 상황 진정과 치안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귀갓길 동행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의 절망과 잠복. 경찰 특수팀은 당시 박지원의 스마트워치 위치기록, 블랙박스 영상, 통화 내역, 회사 건물 출퇴근 기록, 인근 ATM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조리 뒤졌다. 프로파일러들은 범행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 범인은 점차 자기 통제력을 잃고 쾌감에 중독되어 더 빈번하고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고를 거리라 진단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도시의 그늘에 녹아들듯 실명이나 흔적을 남기는 모든 수단을 정교하게 피해갔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을 전국 미제 및 성범죄자, 누범자 DB와 일일이 대조했으나 그 어느 데이터에도 일치하지 않았다. 세 번째 피살, 공포의 분수령. 또 열흘 후 수원시 영통구 경계의 한 공터에서 세 번째 피해자 이은아, 23, 경증 정신장애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팀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행인, 택시, 배달원까지 탐문했으나 아무도 범인과 직접 마주봤다는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은하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온 인물이었으나 어린 나이부터 주간에 혼자 산책을 즐겼다. 당일 새벽, 거의 습관처럼 집 근처를 산책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근처 식당의 CCTV에는 어두운 계단을 오르는 우서를 입은 키 큰 남성의 뒷모습이 어렴풋이 잡혀 있었고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그 남자가 뭔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듯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연쇄 악몽, 그리고 대책 없는 긴장. 수원 시민과 인근, 경기 지역 여성들은 밤 안후 시가 넘자 집에 틀어박혔고 어린아이도 혼자밖에 보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트, 식료품점, 음식점 등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수학여행, 교회 활동 등 각종 단체 외출 역시 잇따라 취소되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전국 단위의 공개 수배령을 내렸고 3차례나 범죄 심리학 교수 및 미제 사건 전문가를 초빙해 프로파일링 리포트를 작성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경보 등급을 한 단계 격상했고 경기도 일대는 마치 비상사태처럼 하루하루 숨을 죽인 채 흘러갔다. 이제 시민들 사이에선 망각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든 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그리고 특히 박현우 중령은 이 재앙이 단순한 우연한 유사사건이 아님을, 지난 9년 미제로 남은 채 잊혔던 그 범죄자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각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잔혹할 다음 사건의 그림자가 이미 도심 어딘가에 스며들고 있었다. 심지어 밤 어느 시만 지나면 거리에서 순찰차가 5분 이상 보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바빠스피로 물든 범죄의 파도가 두려움을 뿌리다 불과 열흘 사이 두 번째 피살자 박지원이 도로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자마자 수원은 순식간에 광범위한 공포의 도시로 변모했다. 피해자가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고 범행 장소 역시 도시 내에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게다가 박지원의 시신에서는 심각한 교살 흔적과 성폭행의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었으며 그녀가 타던 오토바이는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불태워져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단순 강도나 개인적 분노가 아닌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각일 가능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수원 망치 연쇄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톱뉴스를 쏟아냈고
각종 패널들과 범죄 수사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생생하게 사건을 분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글과 밤길엔 절대 혼자 다니지 말자는 경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다. 특히 그해 여름, 수원의 공기는 폭염과 장마의 묵직한 눅눅함에 더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덮쳐 있었다. 동네마다 자경단과 순찰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커피숍이나 편의점에는 귀가 동반 서비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여성들은 칼, 스프레이, 경보기 등 자기방어 용품을 너도 나도 구입하여 휴대하기 시작했고 어린 학생들도 부모의 동행 없이 밤 9시 이후에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대형 마트, 학원, 놀이공원, 각종 모임과 동호회 활동도 저녁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취소되었다. 포털 검색어 상위에는 연쇄살인, 여성 안전, 귀갓길 동행 등이 연일 오르내렸고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순찰 강화 민원이 폭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 번째 희생자가 연이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경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은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은 실종 신고를 냈으나 이틀 후 외진 공터에서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녀는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과 함께 짧은 저항 끝에 목이 졸려 사망했다. 특이하게 이번 범행에서도 범인은 현장의 범행 도구나 명확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대신 인근 골목 방범 CCTV에 푸른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성의 흐릿한 뒷모습이 어렴풋이 남았을 뿐이다. 식당 아르바이트생 A씨는 범행 당일 키 크고 마른 젊은 남자가 땀에 젖은 채 헐레벌떡 골목으로 달려나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새 사건의 연속성, 범죄자의 점점 대담해지는 행동을 확인한 경찰은 끝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공식 규정하며 전국 단위 공개 수배와 함께 범죄 경보 단계를 경기도 전역에 발령했다. 이때부터 수원과 경기권 지역의 사회 분위기는 문자 그대로 마비에 가깝게 얼어붙었다. 기업들은 여직원들의 조기 귀가를 지시했고 학교는 일정 기간 야간 자율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중단했다. 반상회, 아파트 주민회의, 상가 번창회를 막론하고 시민들은 범인 잡을 때까지 우리끼리라도 지키자며 귀갓길 순찰조를 돌렸고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는 실물 몽타주와 용의자 행동 특성이 크게 부착되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밖에 다니는 것조차 극도로 제한했다.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도 창문 너머 골목을 계속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걸 처음 봤다고 회상했다. 심야 시내버스 빈 좌석은 결코 이전처럼 느긋하지 않았다. 승객들끼리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앞뒤 좌석을 피해 자리를 잡았다. 공포에 질린 할머니들은 30년 만에 동네 밤 산책을 그만두었다고 토로했고 젊은 직장 여성들은 취침 직전까지 불렀고 이은하의 아버지는 딸이 변화가 없던 지적장애로 항상 나만 믿고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해 죄인이라며 자책에 빠졌다. 이웃들은 조문을 와서도 감히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경찰 수사팀 내부도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현장에 투입된 형사들은 연일 밤샘 근무로 지쳐갔고 박현우 팀장은 피해자 유가족, 어린 학생, 노인 모두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연쇄살인의 전말이 묻지마 범주인지, 특정한 사회적 분노나 개인 원한의 범주인지 두고 경론을 벌였다. 프로파일링 팀은 범인이 혼자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를 무작위로 고른 듯 위장하는 동시에 신체적 흔적이나 디지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고도의 통제력을 가진 자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용의자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세 장소 모두에서 검출된 미세 지문과 DNA 파편은 어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으며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위치 데이터, 통화 이력 등에서도 결정적 변곡점은 잡히지 않았다. 당국은 시민 참여형 신고 포상제, 귀갓길 동행 서비스, 단속 및 순찰 강화 등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범인이 바로 곁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경찰의 미온적 대응과 수사 난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부 자극적인 매체는 수원, 다시 불안의 도시로 전락, 연쇄살인, 대한민국 안전신화의 허상, 과 같은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주이며 결코 미제 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의 상실감과 불안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았다. 이 연쇄살인 사건은 도시 전체의 리듬을 뒤바꾸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심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누구나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이 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조차 마음속으로 경계하게 되었다. 밤이 되면 창문을 한 번 더 잠그고 골목을 빠르게 지나가며 누군가 따라오지 않는지 거듭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더 이상 수원은 예전의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악몽의 파장 속에서 도시는 서서히 공포의 일상화에 적응해버리고 있었다. 아빠스 치열한 수사와 흔적 없는 살인마, 특별수사본부는 세 번째 희생자 발견 이후 사실 프로파일링 센터, 경기남부대학교 범죄심리연구소까지 총동원된 대대적 가용 인원이 투입됐다. 간부들조차 밤낮 없이 이 교대로 잡무에 뛰어들었다. 한때 미제였던 김소연 방화살인 사건 파일이 꺼내져 경찰 지휘부 책상 위에 다시 포개졌다. 현장 실무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초조함과 집착이 감돌았다. 범행지역 반경 수 킬로미터 내 최근 1개월 출입자 명단이 죄다 취합됐고 편의점, 상가, 아파트, 택시, 버스, 주유소 등 방대한 CCTV 영상이 도로별, 시간별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각 희생자의 휴대폰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SNS 대화, 위치 데이터까지 영역마다 전문팀이 따로 달라붙어 분석에 매달렸다. 그러나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살인범의 모습은 늘 그림자였다. 모든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 머리카락, 체, 땀, 발자국, 신발자국, 섬유 조각 같은 증거가 극히 미세하게나마 존재하는 듯 보였으나 정교하게 지워지거나 불특정 다수와 섞여 식별이 불가했다. 경찰은 전문가적 범죄인의 습관적 청결과 무계열적 범죄자의 충동 사이 극단을 오가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혼란을 겪었다. 박현우 중령과 프로파일링 팀은 수십 차례 회의와 브레인스토밍, 범죄심리 재해석을 반복했다. 이놈은 피해자와 사전 접촉이나 원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범행 수법 자체가 도전을 즐기듯 변주된다. 범행 도구도 일회용처럼 이용 후 그대로 유기하고 물리적 흔적 대신 불안이라는 심리적 흔적만 남긴다. 특이하게 치밀한 흔적 삭제와 과감한 범행 노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조롱일까요? 수사팀은 범행일지, 범죄자 DB, 전국 미제 사건 사례,
강력범죄자 출소자 동향, 심지어 온라인 다크웹까지 뒤졌다. 과거 수원, 정기권 10년 내 미제 강간, 방화, 강도, 폭행 기록을 통합대조하며 3차례 걸쳐 몽타주를 새로 그렸으나 유력 제보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 범죄 심리 분석가는 살인범이 난 페르소나, 가면글을 쓴다. 사회적 배경이 이중적이거나 외부에선 평범해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잠재적 용의자 400명 중 우선순위 30명을 선정, 직접 탐문과 언행 분석, 주변 내밀 탐색까지 강행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명확하거나 동기가 부재했다. 누군가 그의 삶은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투명하다. 진짜 그림자 같아 라고 느낄 정도였다. 없고 타깃이 사회계층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무작위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주변인 모두와의 연결관계도 없어요. 포렌식 팀도 최신 디지털 복구 장비로 휴대폰, CCTV, 블랙박스, 공공 와이파이 접속 내역까지 시도했지만 범죄자는 익명 네트워크, 신분도용, 일회용 선불폰 등 잠재적 회피 수단까지 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거리에, 온라인에, 일상 속 질서 안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 존재를 유령 혹은 파동이라고 지칭했다. 박현우 중령의 잠도 줄었다. 9년 전 그 소녀의 방, 그 불길, 못다 이은 단서, 그리고 그날 그 그늘진 골목. 혹시 이 사건과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수원에 들이운 불안의 뿌리가 바로 그때 시작된 건 아닐까? 그는 수십 번 과거 기록에 밑줄을 치고 신문조서를 새로 읽었다. 그러나 어떠한 정답도 구체적 실체도 도출할 수 없었다. 시민사회는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다.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그 각자 도생론이 팽배해졌고 신중년 남성들 중심 자경단과 아파트 내 여성 안심 귀가조가 결성됐다. 어린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창문 너머 먼 골목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피해자 가족은 세상을 향해 침묵만 늘어갔고 아무도 삼엄한 경찰 책임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의 내부 분위기도 무거웠다. 경찰들은 밤늦게 퇴근하며 매번 집 현관문을 2번씩 확인했다. 국과수 조사관, 프로파일러, 형사과 형사들마저 정말 현장에서 마주쳤더라도 몰라봤을 그 얼굴, 정상인처럼 살아 보이던 악마일 수도 있다는 불안과 체념 섞인 한탄을 나눴다. 경찰청장은 전국 호환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 불명자 탐험, 실종자 재조사, 정신질환 이력자 대조까지 지시했다. 정체불명의 용의자는 그 모든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 사이 시민들은 언론의 속보와 더불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집단적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사회는 무심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연속된 희생자 가족에게도 왜 하필 내 가족인가를 물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심각한 생활 패턴 변화를 감효받았다. 이렇게 도시는 공포의 무력화에 가까운 곳까지 다가오는 순간 박현우 중령은 결연히 말했다. 저 그림자를 반드시 이번에야말로 잡겠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가 누구든 더는 이 도시에 숨 쉴 곳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지만 살인마는 여전히 모든 흔적을 지우며 새로운 그림자를 남기기 시작했다.
지만 결국 아무도 정말 잡고 있지 못하다는 체념과 무력감이 번졌다. 언론은 박현우 중령의 표정을 집중적으로 비추며 단 한 번의 실수도 놓칠 수 없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SNS에서는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한다.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사회 전체가 긴장과 비관, 분노, 슬픔으로 얼어붙어갔다. 용의자의 흔적, 결정적 실마리. 절체절명의 순간, 뜻밖의 단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연아 사건 직후 경찰은 다시 피해자 가족, 지인, 현장 주변 자료를 면밀 분석했다. 그러던 중 비오는 날씨 탓에 흐려졌던 한 편의점 외부 CCTV를 AI 복원팀이 수차례 역분석했다. 영상에 피가 묻은 예전 형사복장과 닮은 점퍼, 그리고 범행 당일 새벽 편의점에서 쓴 현금 인출기 내역이 잡혔다. 이용된 카드의 등록 명의는 10년 전 사망 신고된 인물의 이름. 뒤따라 카드 위조, 신분증 도용, 은닉자금 계좌가 드러났다. 포렌식 팀은 폐쇄된 채팅 앱 대화 내역과 위장 아이디, 은행 출금 기록, 중고 휴대폰 메신저까지 시간별로 역추적했다. 수사본부는 AI 분석을 토대로 지난 9년간 피해자, 현장, 온라인 거래 상대 목록을 크로스 체크했고 결국 지극히 평범한 외모이지만 매우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프로파일에 집중했다. 진실의 조각, 운명의 날. 압도적 데이터는 한 가지 이름을 가리켰다. 10년 전 김소연 집안의 먼 친척이자 한때 방화 사건 이후 실종된 것으로 간주된 인물. 살인마는 놀랍도록 가족 내역에서 가까웠던, 그러나 심리적으로 소외된 청년 한준서였다. 이미 미제 사건으로 잊혀졌던 김소연 사건 당시 그는 가족 방문객이었고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가족과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다. 과거 화년을 다시 확인한 결과 피해자 집 인근 골목에서 범행 유력 시간대에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 심야 CCTV에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행적은 서울, 수원, 화성 등지의 실종자 및 비정규 거주자 데이터와 겹쳤다. 범행 당일마다 사용된 모바일 신호, 선불폰 위치, 최근 단기 숙박업소 결제 내역, 인터넷 PC방 체류 시간, 각종 허름한 여관 및 찜질방 체크인 기록이 집중 분석됐다. 특별수사팀은 용의자가 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항구 등 탈출로의 모든 CCTV를 촘촘하게 샅샅이 뒤졌다. 마지막 추격. 버스 승차장을 감시했다. 한준서는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 평범한 백팩 차림으로 여느 20대 청년과 다를 바 없었다. 고요한 새벽 2시. 출발 5분 전 17번 승차장에서 의심인물 확인. 상부무전이 울렸고 형사들은 살며시 둘러붙어 칼을 들고 뛰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포위했다. 한준서는 한순간 눈치를 채고 대합실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출구마다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현우 중령이 침착하게 준서야, 이제 그만 끝내자 라고 낮게 외쳤고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다. 체포 직후 그는 극도의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직 박중령의 네 죄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만 차가운 미소를 보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한 게 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역설적 해방, 종말의 그림자와 사회적 여운. 한준서의 정체가 공개되자 뉴스 사이트, 방송, 지역 커뮤니티는 연일 충격에 휩싸였다. 평범한 얼굴 뒤의 악마, 지독한 외로움이 부른 괴물. 도시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그러나 이제 비로소 억눌렸던 슬픔을 천천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월계수 화환과 촛불,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골목길에 세워졌다. 수원시는 짧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보완된 안전규정, 범죄 예방 시스템, 심리 상담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 모든 악몽이 끝난 듯해도 언제든 또 다른 유령이 우리의 어두운 틈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박현울 중령의 마지막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는 결국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찾아온다. 셔사의 탈을 쓴 악마의 정체가 드러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싶던 체포 이후 수원특별수사본부와 박현우 중령의 밤샘 조사는 또 다른 위기와 새로운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체포된 한준서. 세상엔 가족과 이웃, 피해자, 누구의 기억에도 평범하게 스며들었던 청년이었다. 실체를 마주한 순간,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 좀 내성적이긴 했는데, 왜, 저 얼굴, 저 눈빛이. 이미숙은 경찰에 즉각 DNA 검사를 요구했고, 과학수사대는 분실됐던 옛 칫솔과 저장된 피 샘플을 동원해 긴급 대조에 들어갔다. 과학, 추억과 기억의 교차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속히 결과를 내놓았다. 검거된 범인은 김소연 방화살인 현장 및 최근 3건의 연쇄범행에서 채취된 미세혈흔, 체액, 모발 DNA와 99.99% 일치. 그 순간 한준서라는 존재는 경찰 기록과 과거 주민등록에선 이미 10년 전 사망 신고된 실종자, 유령 그 자체였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겐 잊힐 수 없는 살아있는 가족이자 비극 그 자체였다. 이미숙은 경찰 조사실에서 사진과 자료를 번갈아 보다 끝내 흐느꼈다. 딸아, 네 넋이라도 이젠 좀 편히 쉬거라. 마귀가 결국 네 곁에서 태어났구나. 김소연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았다. 악마의 과거, 내면의 균열, 박현우. 김과 프로파일러들은 한준서의 성장 과정, 심리 기록, 통신 내역, 과거 행적을 철저하게 파헤쳤다. 그는 일찍이 부모의 이혼, 반복되는 전화, 경제적 정서적 방임을 겪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에게서 외면받았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종종 잔인한 폭력성, 차갑고 냉소적인 행동이 드러났으나 외부에선 오히려 순박하고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묘사되곤 했다. 수사 기록에는 그가 피해자들 주변을 집요하게 맴돌고 가족 행사에서 소외감과 분노를 축적해온 흔적들이 나타났다. 나는 늘 벽이었지. 아무도 내게 진심을 묻지 않았어. 그의 냉소적 독백은
조사실 소음 뒤로 자주 메아리 쳤다. 사회의 충격, 악몽의 실체, 언론은 사라진 청년의 그림자, 평범한 얼굴 뒤의 괴물, 가면 뒤에 숨은 악마성 등 각종 헤드라인을 오르내렸다. 지역사회와 SNS에서는 믿었던 이웃과 혈연조차 우리가 진정 알 수 있긴 한 걸까? 라는 불안, 불신이 엄습했다. 카페와 시장, 공원, 학교, 심지어 교회나 성당마다 그에 대한 실명 화제와 괴담, 분노, 두려움이 넘쳐났다. 모두가 바로 그가 우리 곁에 있었음을 공포로 깨달았고, 동정과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 자식을 빼앗은 원수라는 증오 사이에서 수개월을 오갔다. 고요한 동네는 한동안 조문 행렬과 침묵, 빈집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한 피해자 아버지는 기자에게 이젠 누군가와 눈 마주치는 것도 등 뒤 발소리에도 가슴이 덜컥한다고 고백했다. 치유의 길은 요원했다. 법정의 날, 그리고 마지막 그림자. 수원지방법원 사건은 전국 생중계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준서는 법정 내내 담담하게 경청했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질문에 느릿하지만 정확한 목소리로 죄의식과 분노, 피해의식이 뒤섞인 심정을 토해냈다. 나는 괴물이었던 것도 인간이었던 적도 없다. 세상이 먼저 등을 돌렸고 결국 나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재판정 피고석 뒤로는 꽃, 유골함, 희생자 사진, 어린 시절 가족 사진 등이 엇갈려 놓여 있었다. 심리감정 결과 그의 성격장애 소견도 일부 나왔으나 교묘히 범행을 계획하고 흔적을 삭제한 점 등으로 인해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 대리인들은 이제라도 그가 인간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마주하길 바란다 고 외쳤다. 마침내 한준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든 상처, 모두의 허망함이 한순간 치유되는 법은 없었다. 사회가 던진 질문, 이 모든 악몽의 끝에서 수원 시민 한국 사회는 오래 기억에 남을 질문과 상처를 끌어안았다. 우리 안의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피해와 가해, 악과 선의 경계는 과연 어디인가? 박현우 중령은 최종 수사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남겼다. 정의란 악과의 싸움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경계, 한숨, 눈물이 골목을 떠돌았다. 정의와 마주하며 얻는 뼈아픈 교훈. 한준서의 체포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공판을 맞았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 변호사, 기자, TV 중계 카메라, 그리고 끝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법정 안에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건은 이미 사회 자체의 상처와 심리적 균열,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판결의 순간, 법의 저울. 재판은 한 달 이상 이어졌다. 검찰은 치밀하게 한준서의 범행 동선, 범죄의 잔혹 심리 분석 보고서까지. 한준서의 변호인은 그의 아픈 성장 배경과 정서적 방임, 심리적 소외, 그리고 일정 부분 성격장애 진단까지 근거로 들며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냉소적 태도, 감정 없는 눈빛, 나는 인간도 괴물도 아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뿐이라는 진술이 오히려 방청석을 얼어붙게 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던 날, 재판장은 엄숙하게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불신과 공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안겼고 참회와 속죄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린다. 한준서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가족 상처에 묶이다. 판결이 내려진 후 피해자 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안도와 허탈, 때론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만 흘렸다. 박지원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 통로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내 딸이 한 맺힌 혼이 위로받았을까. 하지만 이 상처를 앞으로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소연의 아버지는 재판정 빌편에 고요히 앉아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우리 삶에 남은 빈자리와 공포는 누가 채워주죠? 라고 중얼거렸다. 이은하의 가족은 수많은 조문객과 기자, 상담가 틈에서 이런 일이 내 아이에게 닥칠 줄 평생 꿈에도 몰랐다며 자책과 분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인 한준서의 먼 친척과 형제 일부도 취재진에게 우리는 그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리라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가족의 이름조차 시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울먹였다. 신분 노출을 두려워한 그들은 마치 연좌제처럼 사회의 시선에서 스스로 숨으며 희생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긴 치유의 터널에 빠져들었다. 사회의 반성과 변혁, 언론과 시민사회는 충격과 공포, 참회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유령 같던 살인자. 그를 길러낸 건 누구였나?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이웃,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 사슬은 총체적 악몽이었다. 이런 담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관통하며 정상의 정의와 일상에 대한 불안, 뿌리 깊은 사회적 불신, 피해자 보호체계 미비 등에 대한 전국적 토론으로 확산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라 범죄 예방과 시민보호 강화 대책, 야간 귀가 동행제, 아동 여성 장애인 우선 치안 강화책을 발표했다. 지역의 정상의 커뮤니티 센터에는 치유 심리 상담센터와 트라우마 극복 모임이 마련되었고, 학교에서는 생명과 공감, 위험 감지와 대응 같은 예방 교육이 강화됐다. 하지만 학생들과 여성, 노인, 홀로 사는 시민들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돌아오는 골목마다 고개를 숙였고 직장인들은 퇴근길마다 최소 2~3명이 동행했다. 택시 기사들도 손님 확인과 목적지 인증을 철저히 지켰다. 공공기관의 감시 카메라 설치와 경찰 순찰 빈도, 마을 야경 순찰은 예전보다 배가 됐다. 법이 남긴 나침반, 그리고 질문. 법정은 정의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한편으론 모든 악몽을 끝내는 해방이 아니라 기억할 것을 명령했다. 시민과 유족, 심지어 가해자 가족까지 자신이라는 작은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일상 속 무관심과 고립, 오해와 방임이 한 생명을 비범한 괴물로 만든 것이 아닌지 뼈아프게 반성했다. 박현우 중령은 최종 수사 보고서에 남겼다. 정의란 단순한 죗값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함을 의심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사회 전체가 서로를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눈빛을 길게 살피며 따뜻한 손을 더 많이 내빔으로써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글귀는 언론과 SNS를 타고 유족들의 방에, 교실과 관공서 벽에 붙었다. 며칠 밤이 더 지나자 수원의 골목길과 주민센터 벽, 학교 복도에는 작은 촛불과 흰 국화, 누군가 남긴 용서와 용기, 다시는 이라는 메모가 쌓였다. 교훈, 그리고 앞으로. 비극은 쉽게 잊히지 않았고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참상을 통해 더 주목 깊은 경계, 손 내미는 용기, 그리고 정의는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을 조용하지만 가슴 깊이 새겼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정의가 남긴 상처 자국 위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어귀에는 언제나 이 교훈이 흐르고 있었다. 위험한 순간, 서로를 지키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의 피난처임을